그리고 오늘 녹화된 것은 한 두세 시간 후에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파일로 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일로 안 올라가면 저쪽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를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고요. 저랑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그다음에 늦으신 분들은 동영상 듣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 일주일 정도, 이주일 정도 걸어놓을게요. 자, 수업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랑 그 인공지능 안에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저번에 보안에서 할 때, 대칭 키도 하고 공개 키도 하고 배우고 이론으로도 배우고 실전으로도 좀 사용해 보고 했지만 그 인공지능이 요즘엔, 그 보안이 요즘엔 인공지능하고 붙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인공지능이랑 딥러닝이 어떠한 형태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동영상으로 해서 인공지능하고 딥러닝을 소개시키려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어, 인공지능을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되죠. 1977년도에, 1997년도 때 IMF의 딥블루란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인 이제 인간의 챔피언이죠. 인간 챔피언 체스를 이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뭔가 수준이 높아졌구나 하는 걸 알리죠. 그런 다음에 2000년이죠. 한 13년, 15년 지나서 IBM의 왓슨이 그 딥블루를 만든 그 팀이겠죠. 그 왓슨이 퀴즈쇼 제퍼리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가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제퍼리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퀴즈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자연어 처리의 기능이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해서 그 의미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 컴퓨터가 체스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서 뭔가 이제 그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녹화 눌렀나요? 죄송합니다. 녹화를 안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녹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눌렀네요. 녹화 누르고 시작했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준이 높아졌구나 하는데 이제 누구나 이제 컴퓨터를 인정하는 시기가 오죠. 2016년도 때 알파고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래밍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과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네 번 중에서 한 번을 겨우 이제 이세돌이가 그래도 이깁니다. 그러면서 알파고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대세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까 딥블루가 우리가 이제 그 딥블루가 체스를 이길 때, 그쵸? IBM의 왓슨이 이길 때 쓰던 컴퓨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컴퓨터죠. 이런 컴퓨터로 이제 이겼었는데, 또 왓슨이 이길 때는 이렇게 됩니다. 요 옆에 있는 두 명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분들도 퀴즈를 해서 우승자입니다. 왕들입니다. 퀴즈 왕들. 왕 중에 왕이 된 거죠.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끔 된 거고 드디어 이제 알파고가 이제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태동이 이제 열린 거죠. 그럼 2016년부터 지금 2026년이 안 됐으니까 8년 만에 어디까지 발전이 되는지 좀 한번 보시죠. 이 알파고는 이제 발전은 없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알파고 위에 알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리 밑에 위에 알파 마스터가 있고요. 알파 마스터 위에 알파고 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리랑 알파고 마스터는 어 기보라고 그러죠. 컴퓨터 바둑을 첫 번째 둔 거부터 맨 끝에 둘 때까지 그거 쭉 하나의 흐름이 이제 1기본데 이런 거를 어, 1000번을 해갖고 와서 온 게 알파고인데요. 알파 리랑 알파고 마스터는 더 해왔겠죠? 그런데 알파 제로란 거는 이런 기보가 필요 없습니다. 즉,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소리죠. 데이터가 필요 없고, 좌표 평면상에서 자기 혼자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 36시간만 지나면 알파고 리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고요.
그리고 한 20일이 지나면 알파고 마스터를 이깁니다. 자기 스스로 바둑을 두기 시작해서. 그리고서 40일이 지나면 알파 고도, 알파 리도, 알파고 마스터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더 이상은 바둑에서 새롭게 발전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알파하고 제로로 해서 이제 바둑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이제 파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전문가들 그 9단, 8단 연습할 때 또는 이제 프로 바둑 두실 때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하고 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성공한 인공지능으로 어디까지 이제 또 보기 시작하냐면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존의 알렉사, 컴퓨터 삼성의 빅스빅 얘네들이 이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3, 4초 있다가 이제 응답을 주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 4.5미가 사람이 말을 하면 0.35초 안에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 사람하고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2013년도 때 나왔던 영화 허가 있습니다. 그 허를 옛날에 보여드렸죠. 그 허를 보면은 OS랑 뭔가 그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러한 이제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가 2013년도에 나왔는데 2024년도 지금 드디어 그게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아주 친숙한 언어를 쓰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완성된 거죠. 그래서 4.5미가 무료로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크 인공지능이라고 그다음에 스트롱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하고 강한 인공지능.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영화에서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거를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고 우리의 인공지능은 다 위크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즉 뭔가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 훈련하고 데이터에서 모델을 만들고 과거의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뭔가를 테스트로 집어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걸 바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언제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바로 위크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다 약 인공지능이고요. 알파고도 이제 약 인공지능 쪽에 들어가죠. 인간과 컴퓨터가 왜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아져야 되냐면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 그다음에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지도 않고 느낌상 이쪽일 것이다의 직관. 그렇죠? 컴퓨터는 정확한 계산력으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서 지겨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두세 번 똑같은 거를 하게 되면 지겹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또 속도도 빨라요. 사람은 속도가 느리지만. 대신에 사람과 같은 착력과 직관을 컴퓨터는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이닝을 해서 많이 연습을 해갖고 뭔가 모델이랑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뭔가 서로 좋은 것들, 창의력과 직관은 사람이 주지만 계산력과 그다음에 반복적인 것은 컴퓨터가 하는 형식으로 동반자가 무조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러닝, 뭔가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읽으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아주 큰 용량의 빅데이터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들어가고, 소리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지금, 어, 제미나이 4.5미가 그림도 그려주죠. 제가 이번에 유료, 한 달에 3만 5천 원인가 3만 7천 원 내고 쓰는 유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유료에다가 그걸 넣습니다. 달을이란 단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공주란 단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SF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한 2초 지났을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한 그림을
별과 달과 사람의 공주가 뭔가 입고 있는 헤드폰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렸는데 너무나도 잘 그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유료화해서 볼 수 없지만 그 다음에는 무료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친구처럼 대답해 줍니다. 완전히 자비스를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한 1, 2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읽어서 뭔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솔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컴퓨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위의 상하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바로 뭘 물어보면 그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LMM이라고 그러죠. 많은 데이터를 읽어서 거기에 우리가 물어봤던 의미에 알맞은 대답을 그거 뽑아서 이제 내주는 거죠. 이러한 추론도 이제 인공지능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수준도 너무 높아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2024년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그런 걸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봐. 정의가 뭐야라고 그러면 아직도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그 근처 언저리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처럼 사고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또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또 인공지능이다. 이런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마치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져다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프로그램 솔빙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사람과 비슷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적인 기능을 흉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기계, 컴퓨터. 이 정도가 지능의 정의에서 인공지능이 여기로 연결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는 말 그대로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프로그램 연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야 되겠죠?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로봇가 날아다니는 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 새가 매일매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불이 난 곳이 있나? 아니면 불이 나려는 조짐이 있는가? 연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치지 않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돌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이런 상상을 하시죠. 그게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쓸 것이냐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래밍이 맨 처음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게 바로 머신러닝의 기계 학습이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깊게 아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상세하게 진짜 새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를 그림 그려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에 나갈 겁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은 도대체 어디에 이용되느냐 보면은 광학적 문자인식이죠. 0부터 9까지 쓰는 게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필기체로 흘겨 쓰든 유사한 글자를 쓰든 숫자를 다 잡아내죠. 그리고 자동차가 200km, 300km 빨리 지나가도 순간적으로 그 숫자를 찍어서 무슨 숫자인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계 학습으로 이제 완성이 됐죠. 이게 확률적으로 1 나왔습니다. 1. 어떤 것이든 다 읽겠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상품 추천 시스템, 개인 보조 시스템, 광고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CGV를 몇 번 갔다 그러면 한 두세 달 후에 그 CGV에 연결을 하면 당신한테 맞는 그 추천되는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보여줄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정말로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 나에게 가장 맞춰서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에게 맞는 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 추천 시스템 옥션이나 뭐 쿠팡 뭐 이런 데 가보면 추천하는 게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시스템이 기계학습을 해서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나서 저기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못하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면 주차장에 잘 들어가서 주차도 혼자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주차하죠. 그다음에 안면인식 시스템, 얼굴을 보고 이제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옛날에는 2D랑 3D랑 이거를 구분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2D랑 3D랑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있죠. 이 보안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보안 시스템 플러스 거기에 바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합해서 머신러닝 프로그램 안에 딥러닝까지 들어가서 보안 시스템이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1950년대 때 튜링 테스트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알렌 튜링이란 분이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질문자를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놓고 사람을 놓습니다. 그럼 질문자가 이쪽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이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컴퓨터가 대답을 합니다. 또 사람이 대답을 하고요. 그럴 때 어? 컴퓨터가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람 같은데 하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이제 튜링 테스트로 사람으로 착각하는 성공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컴퓨터입니까? 딱 노골적으로 물으면 컴퓨터가 네를 안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죠. 그래서 곱셈을 또 하게 되면 컴퓨터는 해서 답을 금방 내죠. 하지만 살짝 시간을 끌면서 틀린 답을 냅니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또 컴퓨터가 생각하는 척하다가 미리 저장된 답을 제시하고요. 사랑은 뭔가요? 그럼 또 생각하는 척하면서 저장된 대답을 답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건 사람 같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야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튜링 테스트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도 이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윤리적인 관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튜링 테스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컴퓨터가 인간이랑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튜링 테스트는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튜링 테스트보다 더 좋은 테스트로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역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컴퓨터도 없는 1949년도 때 신경망, 사람의 뇌처럼 움직이는 기계가 없을까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0년도 때 앨런 튜닝,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튜닝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하고 그 컴퓨터랑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이런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1955년도에 기어코 AI, 다스무트 학술대회에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나 AI를 쓰게끔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1965년도째 채팅봇이 생겼고요. 그 이프를 100개 정도 만들면 됩니다. 1980년도 때 의사결정 전문 시스템, 익스퍼트 시스템이죠.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고요. 1997년도 때 IM의 딥블루가 체스를 이기고요. 체스의 자동 그 세계 챔피언을 이기죠. 그다음에 2009년도 때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2011년 때 왓슨이 게임쇼를 누릅니다. 그리고 2011년대 14년 때 개인 비서 시리 뭐 빅스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6년도 때 알파고가 나오죠. 그리고서 10년도 안 된 2024년도 때 드디어 어, 제미나이 4.5미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리고 자비스처럼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얘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수많은 이런 학자들이 많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 안정성 있는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면 1950년도 시작이 돼갖고 1970년도, 80년도 때는 퍼세트론이 나왔을 때 퍼세트론은 영원히 XO의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해서 15년간 아무도 못 풀죠. 그 얘기를. 그래서 첫 번째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XO도 못 푸는데 뭐가 되겠어. 하지만 XO를 풀어버리죠. 풀어버려서 그 히든을 한 두세 개 쓴 거죠. 그래서 퍼세트론으로 다층을 만들어서 XO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는데 두 번째로 또 1994년도 때 또 한 15년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또 뭐냐면
퍼세트론의 히든을 두세 개까지 했으면 그 두세 개의 히든을 많이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렸더니만 네다섯 개 지나가면서부터 값을 잃어버려요. 기울기 값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히든 한 두세 개 쌓아서 뭐 하는 퍼세트론이야 뭐 그걸로 뭐를 하겠어. 그러니 인공지능이 또 발전이 안 하죠. 발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 해결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시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계산을 거꾸로 미분화, 편미분하면서부터 계산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든이 170개, 160개까지 쌓여도 사람의 뇌처럼 많이 쌓여도 어떠한 계산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서 지금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이 역할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옛날로 해서 이제 어, 옛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인공지능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의미를 본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요 히든이 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있는 것들을 보통 머신러닝에서 쓴다고 그러고요.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한 500개? 이 정도, 1000개 이 정도 있어야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그런데 데이터가 10만 개, 100만 개 많아지면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고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면 이 히든이라는 층이 100개, 200개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력도 더 많아지겠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백프로파게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뇌와 거의 유사한 것까지 지금은 쌓여 있죠. 한 170개, 180개 쌓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딥러닝, 그게 바로 딥러닝이죠. 이게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쌓이면은 머신러닝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에서 많이 은니층이 쌓이게 되면 그걸 바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딥러닝으로 들어가면 깊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심층 학습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 머신러닝을 프로그램 잘화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광고가 나왔을 때 영화가 나오면 영화 추천, 음식이면 음식 추천, 그다음에 어디 놀이공원 가는 것도 놀이공원 추천, 이런 다 추천이죠. 나에게 맞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챗봇을 통해서 마치 내 친구처럼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 2016, 2013년도 때 나왔던 허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때는 또 챗봇이 글로 써야 됐어요. 글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말로 합니다. 그러면 응답도 3초, 4초 지나는 옛날 버전이 아니라 0.35초, 0.35초 안에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오픈 AI로 해서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애플 앱 쓰는 사람들,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들은 어디죠? 거기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가 이름이 뭡니까?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 iOS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또 의료 분야도 이제 판단이 됐죠. 이 의료 분야는 얼마큼 판단이 되냐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 아니다, 아니다 또는 백혈병이다, 아니다를 20년간 공부했던 의사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맞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분야가 우리의 의학, 그다음에 챗봇, 그다음에 광고, 자동차 뭐 어디에 안 들어온 게 없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돼서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한테 이런 걸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처럼 아니면 내 비서처럼 나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인공지능인데 그럼 그거를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끊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좀 낫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학습이 뭐냐면 현재의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알파 제로라든가 이런 그 스트롱 인공지능의 그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어떠한 작업을 시키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렇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옛날 데이터를 읽으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옛날 데이터 읽으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계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그 딥러닝을 좀 구분을 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리고요. 이 인공지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의 나래를 핀 인공지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기계학습이죠. 이렇게 기계학습을 하고요. 기계학습을 하면서 사람처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런 딥러닝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하나, 둘, 셋 그림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포함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정확합니다. 그 기계학습이 과연 무엇에 쓰는 거냐?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말했죠. 광학적 문자 디스크, 엠리스트라든가 상품 추천, 그다음에 개인 보조 시스템, 오미를 말하는 거죠. 포오미, 그다음 자율주행 시스템, 안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여기에 다 이 기계학습이 연결이 돼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들 분야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복잡한 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작은 데이터도 있겠죠. 그래서 이들 데이터에 기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인데 영상도 봐야 되고요, 음성도 봐야 되고요, 빅데이터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하기에는 규칙과 공식이 너무 복잡할 때 바로 머신러닝을 우리가 쓰면 되죠. 주식 예측, 그다음에 쇼핑 예측, 쇼핑 추세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했을 때 어떤 광고를 내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비디오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기계학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57년대 퍼세트론이 나온 거를 요 딥러닝의 은닉증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사람의 뇌처럼 시작한 게 바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네모난 거를 이제 동그랗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역전파 학습의 알고리즘이 나타난과 동시에 이 히든이 100개, 200개가 쌓여도 계산할 수가 있을 정도의 사람 같은 머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995년에 나왔던 서프트랙터 머신은 두 개의 층을 바이너리를 잘 쪼갭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게 의학에서 암이다, 아니다. 수많은 사진을 보고 판단할 때는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암이다, 아니다. 백혈병이다, 아니다. 병에 걸렸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이 확률이 어마무시하죠. 20년 동안 그 암만 공부했던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체 인식을 하게 되죠. 엠리스트라고 해서 얘도 확률이 1로 끝났습니다. 어떠한 글자를 써도 무슨 수를 썼는지, 무슨 수를 썼는지 다 알아맞힐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300km로 빨리 달려도 번호판을 한번 사진 찍으면 흐릿하게 나오겠죠. 확 지나갔으니까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가는 길도 없죠. 그 다음에 아이맥 우승을 한 게, 이미지 우승을 한게 그 CNN이란 컨버리션 뉴럴 네트워크가 나와서 사진으로 개냐 고양이냐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죠. 지금은 옛날에는 개랑 고양이를 이제 다 나온 거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요즘에는 앞발만 봐도 이건 개의 앞발이야, 이건 고양이의 앞발이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더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구분하는 게 더 높아졌죠.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바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또. 그래서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부분까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도학습이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비지도학습이죠. 지금 제가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인데 슈퍼바이저 러닝, 언슈퍼바이저 러닝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옆에는 지금 다
제미나이라든가 GPT 3.5를 켜놓고 그 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도학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착 나옵니다. 우리의 자비스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GPT 3.5, GPT 3.5나 제미나이 4.0을 4.0 오미를 옆에다 아예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학부에서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제 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스 러닝, 비지도학습은 언슈퍼바이스 러닝, 강화학습, 레인포스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은 뭐냐? 이런 식이죠. 문제와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죠. 계속해서 문제, 정답을 여러 개로 훈련시키면 나중에 문제를 딱 줬을 때 정답을 실제 답의 근처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측에 관한 예측한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주 유사하게 나올 때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리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분류, 클래시파이 이 두 개로 표현을 하죠. 리니어는 뭐냐면 선으로 나타내는데 어떠한 숫자의 값이 들어가면 리니어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어, 국어 점수가 열심히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던 학생이 국어 점수가 1월 달에는 30점, 2월 달에는 40점, 3월 달에는 5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6월 달에는 몇 점이 나올까요? 똑같이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70점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시험을 봤더니 69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1점 차이잖아요. 그럼 예측한 값이랑 실제 받은 점수랑 이렇게 근처가 나갔을 때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어떠한 숫자의 값이 나오는 건 다 리니어입니다. 열심히 고등학생이 저 사람은 수능 때 몇 점이 나올까? 이런 것들 숫자가 나오는 거는 다 리니어라고 보면 되고요. 숫자로 안 나오고 파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되는 것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A등급이야. 얘는 4등급이야. 얘는 3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회귀와 분류가 있고요. 그 회귀는 리니어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요. 분류는 SVM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회귀의 폴리노미널, 분류의 KNN,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라인 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나중에 정보처리학과라든가 아니면 석사에 가시면 얘네들을 다 코딩을 하면서 배우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쓰시오 그러면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즈 러닝 쓰시고 회귀, 리니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SVM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지도학습은 문제하고 정답, 라벨이라고도 많이 하죠. 문제하고 정답이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지도학습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묶을 수밖에 없죠.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K-민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을 때 얘는 정답이 없죠. 정답은 얘는 오렌지고 얘는 바나나고 얘는 앵두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줍니다. 정답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통으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나눠봐.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끼리 그다음에 깊다란 애들끼리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큰 애들끼리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군집한 거죠. 이게 바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비지도 학습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스팸 메일을 찾는 거, 메일이 들어왔을 때 이건 스팸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슈퍼바이스 러닝의 SVM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때 피처란 말이 있습니다. 피처란 말은 뭐냐면 특징을 말하는 건데 학습 모델에 공급하는 입력이 이러한 입력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메일이 많이 들어오면 스팸이 있고 안전한 메일이 있겠죠. 그럼 스팸은 스팸으로 다 버리고 안전한 메일은 안전한 메일을 다 바꿉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눌 때 무엇에 의해서 이 피처 어떤 특징에 의해서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관심사에 보면은 뭐 부동산 뭐, 미래의 주식,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이제 피처가 돼서 스팸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스팸으로 나눌 때 현재까지는 그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의 결과고 이거는 통계에서 많이 쓰는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버트란 자연어 처리를 써서 그 스팸 메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효과가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팸 메일이 한 100개 받으면 뭐 한 15개, 10개 들어온 것들이 요즘에는 한 3개, 4개 이렇게 줄었을 겁니다. 많이 더 걸러내고 있죠. 이게 버트란 자이너 처리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리니어에서 1차선을 한번 얘기를 했죠. 리니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리니어, 요 리니어란 것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게 리니어죠. 이걸 바로 회기라고 그러는데 회기에서 입력과 출력 모두 실수인 케이스입니다. 요 빨간색이 이렇게도 기울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또 요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선이 가장 이렇게 딱 알맞게 나올 것이냐. 이걸 바로 이 선을 하나가 찾는데 이게 예측선이 됩니다. 예측선. 이게 바로 리그레션, 회귀죠. 회귀에서는 입력과 출력, 여기가 입력이면 여기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과 출력 모두 실수, 어떠한 숫자일 때 회귀를 많이 쓰죠. 집값 또는 뭐 15도일 때 100만 개 팔렸던 아이스크림이 20도가 되면 몇 개가 팔릴까? 157만 개가 팔릴 것이다. 이런 숫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회귀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귀의 그 선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y는 ax 플러스 b, y는 fx 플러스 b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기울기를 찾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짜리지만 이제는 하나, 두 개가 꺾여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뿐만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가 꺾여도 계산이 가능하죠. 두 개가 꺾였으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 이렇게 쭉 선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꺾어줬으니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x의 제곱 x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됩니다. 만약에 세 번 꺾이면 3차원이 되겠죠. A는 AX의 3 플러스 BX의 2 플러스 CX 1 플러스 D가 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한 수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치 계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이 바로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모델을 만들거나 제일 잘 맞은 예측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거나 배우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프로딕션, 예측은 그 모델 안에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 안에다 어떤 문제를 넣었을 때 예측하는 값, 그게 바로 프레딕션이죠.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레이블 없는 샘플에 적용하면 그 레이블에 나오겠죠. 저 값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예측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측값이 실제적인 값과 가장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회기가 이렇게 선으로 요 가장 알맞은 선이 어떤 거냐, 요거를 이제 수많은 선들 중에서 찾아갖고 딱 하나를 이렇게 딱 픽스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나오는 게 y는 f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그 기울기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의 펑션이 나오면 이게 모델이 이렇게 나오면 값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10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결과가 20. 입력이 3이면 30, 4면 40. 그 5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올까요? 50이란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회귀, 리그레션이랑 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리니어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했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귀, 리니어, 그렇죠? 분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요걸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거죠. 또 분류는 입력을 2개 이상의 레이블 정답으로 분할할 때 요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메일이 들어왔을 때 스팸이다, 아니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암이다, 아니다, 백혈병이다, 아니다, 병에 걸렸다, 아니다. 이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진과 데이터를 본 다음에 이거는 백혈병입니다. 그럼 백혈병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죠. 이건 백혈병이 아닙니다. 그럼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20년이 지난 20년 동안 공부한 교수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SVM 소프트 벡터 모신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 할 때 이제 정상 메일이다 아니다. 이 정상 메일이다 아니다도 한 몇 년 전까지는 뭘 썼냐면 통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나이브 베이지안부터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썼었는데 지금은 그 자연어 처리에 버트란 자연어 처리를 써서 더 정확하게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지도 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KNN이라는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모신, 그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이런 것들이 바로 분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 학습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답이 없는 비지도 학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됩니다. 언만 붙이면 돼요. 언슈퍼바이즈드, B가 아닙니다. V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거는 이렇게 뭔가를 주면 입력을 주면 비슷한 애들끼리 군집을 합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길다란 애들, 동그라미 작은 애들, 동그라미 큰 애들, 아니면 두 개씩 묶인 애들, 혼자씩 있는 애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긴 애들 이런 식으로 묶는 게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어, 레이블에서 Y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 소리가 뭐냐면 정답이 없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렇게 군집이 되죠. 네, 이렇게 군집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부류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요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비즈도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밖에 없어요.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그걸로 이제 레벨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은 게임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뭔가 잘못하면 퍼니쉬를 주고 잘하면 베네핏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게임을 두 번째 할 때는 안 죽으려고 베니핏 잘 주는 쪽으로 가겠죠. 세 번째 할 때마다 더 안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발전시키는 게 이제 강학습입니다. 이제 강학습이 이제 딥러닝처럼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프로그램 하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아직은 발전을 해야 될 파트가 아직 남아있죠. 이쪽을 이제 발전을 시키면 컴퓨터가 스스로 제어하고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강화학습을 그 알파고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알파고는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딥러닝도 활용을 해서 알파고 제로의 큰 효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거죠. 기술이 인공지능이 발전된 거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된다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지금 실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주소를 여기 주소 있는 것들이 다 실행되는 건데 이 주소를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여기를 카피를 해서 위에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주소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숫자를 이제 쓰는 건데 여기에 보십시오. 2를 쓰면 2라고 확률이 나타납니다. 이건 2일 확률이 100%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4자를 이렇게 써도 얘가 4로 인식합니다. 그죠? 아주 재밌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것도 9자가 됩니다. 이건 7네요. 얘가 좀 틀렸네요. 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구자로 썼는데 구가 안 나오죠? 이거는 프로그램에 이제 오류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자인지 9자인지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과연 요거는 뭐로 인식을 할까? 바로 7로 인식하든가 9로 인식하네요. 근데 7로 인식합니다. 이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이제 에러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알고리즘을 이렇게 썼을 때 다른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죠.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아우 시간이 오래 걸리네. 한번 기다려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보면 여기에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의 그 알고리즘들이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다 하나씩 만든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베이직은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거고요. 이번에는 레스넷을 한번 써봐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 아이고 이것도 뭐가 있냐? 이것도 금방 끝날 겁니다. 이게 끝나면 숫자를 이렇게 쓰게 하죠. 이 안에다가 숫자를 어, GPT도 쓰고 뭐 GPT도 쓰도 되죠? 어, 이건 저기 사람 고양이 그림 나타내는 거네요. 요거는 조금 다른 걸 보겠습니다. 어쩐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컨버션 필요 없고 요것도 한번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쓰면 숫자를 쓰면 뭐 뭔가 이제 인식이 되는 케이스가 3위로 이제 인식됐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9라고 인식하네요. 이게 7을 썼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에러입니다. 이렇게 국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9라고 인식하고요. 이렇게 쓰면 1로 인식 안 하나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8로 대충 인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개랑 고양이 그림을 그려면 이제 얘가 고양이다, 개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서 얘는 뉴파운드랜드 어떠한 종까지도 알려주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프로그램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스펠링 또 자연어 처리라가 영어 같은 거 쓰다 보면 잘못된 글자를 또 완성도 시켜줍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번역을 할 때 30개국 언어로 하지만 요번에 나와 있는 그 제미나이 4.5미가 어 140개국인가 번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0개국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한국 나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번역 확장 충분히 잘 합니다. 그리고 번역도 요즘엔 너무 높습니다. 저는 직접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2016년도 9월일 겁니다. 9월 전에 논문을 번역을 좀 시켜서 보면은 그때 통계의 기준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는 알아듣고 절반은 못 알아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월이 됐는데 번역을 시켰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재수가 좋았나? 저는 그랬는데 그 시대부터 통계에 관한 번역을 안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을 써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GPT 3.5라든가 제미나이 4.0한테 번역을 맡기면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가의 꿈을 꾸신 분들은 빨리 다른 꿈으로 바꾸십시오. 이제 모든 번역은 기가 다 할 겁니다. 지금 그 제가 예측하건대 3, 4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번역이 작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라든가 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핸드폰 하나면 충분히 이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 자체가 그 나라 말로 스피커로 나갈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측이 먼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이면 4학년 졸업할 때 한번 보십시오. 2년만 지나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의 기계학습의 실용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우리는 머신러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딥러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파이썬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API가 다 그 안에서 40% 이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썬을 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 파이썬 안에는 이렇게 배열을 나타내는 숫자를 나타내는 넘파이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게 파이썬이죠. 임포트 넘파이 같은 거 갖고 와서 이제 파이썬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BMI 계산도 이제 파이썬이 해주게 되는 거죠.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과체중입니다. 당신은 비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BMI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서 그 안에 중간에 집어넣고 값을 변경시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고 이러한 명령어들을 다 익히셔야지 파이썬에서의 기초 운동이 끝나는 거죠. 그래야지 논리적인 인덱싱을 뭔가 하든가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열은 우리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배열화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과치죠. 이게 다 결과치입니다. 이런 결과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결과치를 잘 빼내면 맨 끝에 이제 시각화란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높은지 잘 모르죠, 한눈에. 그런데 시각화를 딱 시키면 10.0 있는 부분이 가장 높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각화죠. 시각화에는 여러 가지 시각화가 있지만 이런 곡선에 있는 거,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삼점도 그래프. 삼점도 그래프는 우리 아까 그 리니어에서 봤었죠? 이렇게 점점점점 나와 있는 거. 이런 삼점도 그래프, 그죠?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상상의 나래를 폈다면 그 상상의 나래를 핀 것을 프로그램으로 진짜로 움직이게끔 작동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을 하다가 또 사람처럼 더 부드럽고 유능한 뭔가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딥러닝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에 학습 기능, 뭔가 트레이닝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쵸? 이런 학습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분야고요. 머신러닝은 교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교사의 존재 여부는 좀 이상하네.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정답의 여부에 따라 크게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 또는 강학습, 레인포스 러닝. 제가 말한 것에 한글과 영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말고사 때 됐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머신러닝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은 뭔가 언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은 뭔가 슈퍼바이즈 러닝, 강화학습은 뭔가 레인포스 러닝, 그죠? 이것을 영어까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학습은 뭐가 있나요? 리니어 회계가 있고 SVM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있고 비지도학습은 클러스터링 K-민즈의 클러스터링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쓰면 무조건 제일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동영상에서만 알려드리고 면대면 시간 제가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의 이제 베네핏도 좀 있어야죠. 그죠? 지도학습은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귀가 리그레션이라고 그랬죠?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귀, 리그레션은 주어진 입력, 출력 쌍을 학습한 후에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인 출력.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뭔가 두 개 또는 세 개의 것들을 분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것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 해준다는 거, 군집화 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화학습, 레인포스 러닝은 컴퓨터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처벌받는 쪽, 베네핏 쪽, 좋은 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강화학습과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디에 접목시켜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그, 뭐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보안에 접목시켜서 뭔가를 나타낼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모르고서는 앞으로 그 지나가는 세계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안 쪽을 하지만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공지능을 보안 쪽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이제 거쳐서
인공지능이랑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사람처럼 더 자세하게 움직이는 딥러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은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좀 커요, 파일이. 그래서 우리 그 포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들여 보내주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링크를 유튜브에 넣고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늦으실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 알려드렸죠? 그거 동영상 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신 분들 다 정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이거 8분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8분 들어오신 거 먼저 출석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영상 보신 걸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드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하시고요. 또 우리가 배웠던 대칭키 그리고 공개키 실전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아니죠. 사용 방법이죠. 적어도 사용 방법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론, 바탕적인 이론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2분 정도 제가 켜놓을 거고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실 분은 조금 남으셨다가 물어보시면 되고요. 녹화는 정확하게 2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돼요. 네. 별로 질문이 없군요. 다 나가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녹화를 끄겠습니다. 녹화를 끄고요.